차가운 11월의 공기가 서울 명동의 거리를 감쌌지만 네온사인이 밝히는 밤의 열기는 그 추위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주말 저녁 거리는 쇼핑백을 든 관광객들과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 혼란스러운 인파 속 서유진은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그녀가 앉은 2층의 프랜차이즈 카페는 거리의 소음을 배경음악처럼 깔고 있었다. 유진은 얇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가워진 손끝을 녹이며 마우스 휠을 내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픽 디자인 시안이 떠 있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그녀에게 마감 기한은 생명줄과도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생각뿐이었다. 매달 청구되는 엄청난 병원비는 25살의 그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다. 그녀는 6,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몇 시간째 버티고 있었다. 커피는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려 쓴맛만 남아있었다. 그때였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배달 헬멧을 든 남자가 들어왔다. 강지훈이었다. 물론 지금 그의 이름은 그저 배달 라이더일 뿐이었다. 그는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방한 점퍼와 무릎이 살짝 해진 청바지 차림으로 눈에 띄게 초라해 보였다. 그는 JS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철한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혹독한 도시에 밤을 달리는 수많은 배달원 중 하나로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다. 그는 가끔 이렇게 자신의 제국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들어 꾸며지지 않은 세상의 맨 얼굴을 보곤 했다. 그것은 그가 숨막히는 이사회와 위선적인 사교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지훈. 카운터에서 막 커피를 주문하려 할 때 화려한 트위드 재킷을 입은 한 여자가 그와 부딪혔다. 에어머, 여자의 손에 들려있던 뜨거운 캐러멜 마키아토가 지훈의 점퍼와 그녀 자신의 하얀색 코트 소매에 동시에 쏟아졌다. 아, 조의 송합. 지훈이 본능적으로 사과하려던 찰나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카페 안을 갈랐다. 미쳤어요.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여자는 자신의 코트 소매를 경멸스럽게 털어내며 소리쳤다. 이게 얼마짜리 코트인 줄 알아. 당신 같은 배달원 따위가 감히 냄새나는 옷으로 내 옷 다 버렸잖아. 카페 안이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지훈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이런 종류의 모욕은 그의 시험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당장 세탁비 물어내. 아니, 세탁비 정도로 안 되겠네. 이거 한정판이라 다시 사지도 못한다고. 당신 한 달 내내 배달 뛰어도 이거 못 사는 거 알기나 해. 여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주변 사람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수군거렸다. 유진은 그 광경을 외면하려 애썼다. 그녀에게는 남의 일에 참견할 여유가 없었다. 당장 내일 모레까지 입금해야 할 할아버지의 병원비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끼어들지 말자.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배달원의 묵묵히 숙인 고개와 경멸을 담아 그를 손가락질하는 여자의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불편하게 찔렀다. 그녀는 과거 자신과 어머니가 저런 비슷한 눈빛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기억했다. 저기요. 결국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고 카페 안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울렸다.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유진을 쏘아보았다. 뭐야, 당신은 지금 너무 과하신 것 같네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여자의 코트와 지훈의 점퍼를 한번 훑어본 뒤 카운터 위쪽에 달린 CCTV 카메라를 가리켰다. 제가 보기엔 두 분이 동시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커피를 쏟으신 건 오히려 그쪽입니다. 저분은 피할 시간도 없었고요. 여기 CCTV에도 다 찍혔을 텐데요.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내가 쏟았다고, 당신이 뭘 봤다고 함부로 말해. 목소리 낮추시죠. 유진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여긴 공공장소입니다. 그리고 설령 저분이 실수를 했다고 해도 냄새 난다느니 당신 따위라느니 하는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할 권리는 없으시죠. 그건 명백한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모욕죄?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으니 공연성도 성립하고요. 유진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코트가 아무리 비싸다 한들 사람의 존엄성보다 비쌀 수는 없죠.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저 배달원분의 증인이 되어서요. 여자는 유진의 단호한 태도와 경찰, CCTV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고 있음을 깨달은 그녀는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재수 없어. 그녀는 짧게 욕설을 내뱉고는 들고 있던 가방으로 지훈을 한번 밀치듯 지나쳐 쿵쿵거리며 카페를 나가버렸다. 카페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수많은 이사회의 격렬한 논쟁과 적대적 M&A의 살벌한 현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기묘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순수한 정의감과 용기만으로 자신을 방어해준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해준 여자를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흔들림 없는 눈빛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진은 한숨을 내쉬고는 카운터로 걸어갔다. 여기 방금 그 배달원님이 주문하려던 커피 한 잔이랑 식은 아메리카노 한 잔 새로 주세요.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몇 장 안 되는 지폐 중 일부를 꺼내 계산했다. 그리고는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들고 지훈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지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 네. 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다 화가 나서요. 유진은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 한 잔을 그에게 건넸다. 이건 아까 그 여자 대신 제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유진은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값비싼 실크 손수건이 아닌 면으로 된 평범한 손수건이었지만 깨끗하게 세탁되어 좋은 향기가 났다. 한쪽 구석에는 그녀가 직접 수놓은 작은 들꽃 자수가 박혀 있었다. 옷에 묻은 거라도 좀 닦으세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부드러운 면의 감촉과 은은한 꽃향기가 그의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동시에 녹이는 듯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별 말씀을요. 그럼 조심해서 일하세요. 유진은 꾸벅 인사를 하고는 새로 받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지훈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노트북 화면에 다시 집중하려는 그녀의 옆 얼굴은 위태로워 보일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 직원임을 나타내는 임시 출입증 목걸이가 코트 깃에 살짝 보였다. 거기에는 서유진이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강지훈은 그 이름과 손에 쥔 손수건의 작은 들꽃 자수를 자신의 기억 깊숙한 곳에 새겼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차갑고 계산적인 세계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빛을 발견했다.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유진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사는 곳은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오래된 빌라가 밀집한 조용한 동네였다. 도어록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싸늘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예상대로였다. 새어머니와 그녀의 딸 최수아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들어오니 새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유진은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다. 일그깟 디자인 끄적거리는 게 일이니 돈도 안 되는 거. 최수아가 손톱을 다듬으며 비꼬듯 말했다. 수아는 유진과 동갑이었지만 언제나 값비싼 옷과
화려한 네일아트로 치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아버지의 인맥 덕에 JS그룹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할 말 있으시면 하세요. 저 피곤해요. 유진은 이 지긋지긋한 대화를 피하고 싶었다. 새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 할 말 있지. 아주 중요한 할 말. 너도 이제 집안 사정 알 때 되지 않았니? 내 아빠 회사 이번 달 어음 못 막으면 부도야.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놀란 척할 거 없어. 다 너 때문이니까. 제 탓이라고요. 그래, 내 탓이지. 내 할아버지 병원비로 매달 들어가는 돈이 얼만 줄 알아. 그거 메꾸느라 내 아빠가 회사 자금을 얼마나 끌어다 썼는데 이제 미천 다 드러났다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 병원비는 분명 아버지가 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을 그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수아가 소파에서 일어나 유진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다. 그래서 말인데 언니한테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어. 영광인 줄 알아야지. 새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놓인 쇼핑백 하나를 유진에게 거칠게 떠밀었다. 안에는 유진의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원피스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일 입고 나갈 옷이다. 새어머니가 명령조로 말했다. 내일 저녁 6시 시그너스 호텔 스카이라운지. 태아그룹 막내 아들이랑 선 본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선이라니요? 저 결혼 생각 없어요. 그리고 태아그룹 아들이라면 그 마약 문제로 시끄러워. 새어머니의 손이 올라갈 뻔했다. 문제가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쪽에서 우리 회사 부채 전부 해결해주고 투자까지 해주기로 했어. 조건은 너랑 그쪽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전 안 가요. 그건 절 파는 거잖아요. 유진이 소리쳤다. 팔아. 지금 네가 그런 거 따질 처지야. 새어머니가 차갑게 웃었다. 좋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지.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다. 내일 아침부터 성민병원 VIP 병동 결제 중지시켜. 퇴원 수속 발부라고 해.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취소하세요, 할아버지. 지금 퇴원하시면. 그럼 어쩔 건데. 새어머니가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유진을 노려보았다. 선택해, 서유진. 내일 순순히 선자리에 나가서 그쪽 집안 마음에 들게 행동하든지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에 네 할아버지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든지.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재미있다는 듯 손톱에 바람을 불었다. 똑똑하게 생각해, 언니. 어차피 그 늙은이 병원비 되느니 그 돈으로 내 가방이나 하나 더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언니가 희생 좀 해. 유진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오늘 낮카페에서 불의에 맞섰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현실은 이렇게나 잔인하고 비열했다. 그녀는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그녀의 손이 분노와 절망으로 부들부들 떨렸다. 서유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 위에 던져진 속물적인 취향이 가득한 화려한 원피스가 마치 그녀의 미래에 드리워진 장막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밤샘 작업과 수많은 공모전 상금으로 간신히 모은 1,000만 원 야원 남짓한 돈. 할아버지의 한 달 병원비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다. 그녀는 태아그룹의 막내 아들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다. 마약 음주운전 폭행. 그런 인간의 아내가 되어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 병원비를 결제하지 못하면 위독하신 할아버지가 말 그대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새어머니는 분명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도망쳐야 해. 그 생각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어디로 어떻게 유진은 법적인 보호막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결혼한 여자라면 강제로 다른 남자와 선을 보게 할 수는 없을 터였다. 결혼.
그 단어가 미친 생각에 씨앗을 뿌렸다. 진짜 결혼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가짜 결혼이라면 그녀는 당장 돈이 필요하고 자신의 배경을 묻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다.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그 배달 온 남자가 떠올랐다. 그는 친절했고 부당함에 맞서지 못할 만큼 평범하고 약해 보였다. 어쩌면 그 역시 돈이 절실할지도 몰랐다. 유진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지갑과 통장을 챙겨들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집을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를 어디서 만나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그저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함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그녀는 동네 편의점 앞을 무작정 서성거렸다. 이른 새벽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혹시나 하는 신랏 같은 희망. 그때였다. 익숙한 헬멧과 낡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어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운명일까 아니면 마지막 기회일까?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지훈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사들고 나오자마자 유진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지훈은 헬멧을 벗다가 그녀를 보고 놀란 눈을 떴다. 어제 서유진 씨, 그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진도 잠시 놀랐지만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기요, 저 혹시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캔커피가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결혼이요. 진짜 결혼 말고 계약 결혼이요. 유진은 숨을 몰아쉬며 가방에서 자신의 통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여기 제 전 재산이 있어요. 1200만 원이에요. 이 돈 드릴게요. 제발. 딱 1년만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법적으로요. 지우는 말문이 막힌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절박함으로 가득 찬 눈동자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흔들리고 있었다. 사실 지우는 어젯밤 그녀와 헤어진 직후 박 비서에게 그녀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처한 모든 상황을 보고받았다. 파산 직전의 아버지 회사 악랄한 계모와 이복자매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 저녁으로 잡힌 태아그룹 망나니와의 정략적인 선자리까지. 그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고 그녀의 처지에 분노했다. 그는 이미 그녀를 도울 방법을 구상 중이었다. 재단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거나 JS그룹 공채에 그녀가 공정하게 합격할 수 있도록 손을 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자신에게 계약 결혼을 제안하고 있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대가로 지우는 자신을 향한 끝없는 정략 결혼 제안과 위선적인 사교계에 신물이 나 있던 참이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할 방법이자 동시에 자신에게도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것은 계산된 행동이었지만 그 동기는 지극히 감정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가 내민 통장을 밀어 넣었다. 좋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결혼합시다. 하지만 돈은 필요 없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럴 리가요. 돈도 안 받고 왜? 지훈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다. 나도 비슷한 처지라서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해서 주소지를 옮기고 유부남이 되면 추적을 피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서로 돕는 셈 치죠. 그것은 절박한 유진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그럴듯한 이유였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남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그 무엇이든 붙잡아야 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오전 9시 두 사람은 구청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먼저 들어갔다. 구청의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무감정했다. 서류 몇 장을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하자 지루한 표정의 공무원은 두 사람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불과 15분 만에 서유진과 강지훈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유진은 구청을 나오면서도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어지러웠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유진이 물었다. 그녀는 당장 집에서 나와야 했다. 따라와요. 내가 지내는 곳이 있습니다. 지훈은 오토바이로 그녀를 태웠다. 유진은 그의 허리를 감싸 안는 대신 뒷좌석 손잡이를 꽉 잡았다. 지훈이 그녀를 데려간 곳은 남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용하지만 고급스러운 동네의 한 빌라 옥상이었다. 그녀는 당연히 춥고 좁은 옥탑방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곳은 통유리창으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지는 깨끗하고 미니멀하게 꾸며진 아름다운 공간이었다. 작지만 아늑한 가구들과 따뜻한 조명이 그녀를 반겼다. 여기는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장님이 해외로 이민 가시면서 건물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싸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지훈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곳은 사실 그가 복잡한 본가를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해둔 수많은 비밀 아지트 중 하나였다. 유진은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새어머니와 수아의 구박 속에서 숨막히는 방 안에서만 지냈던 그녀에게 이 탁 트인 공간은 난생 처음 가져보는 자신만의 하늘이었다. 그녀의 눈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A4 용지에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다. 본 계약은 1년간 유효하며 쌍방 합의해 연장 가능하다. 계약 기간 동안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신체 접촉도 금한다. 유진의 가족 등 제3자 앞에서는 완벽한 부부 연기를 한다. 계약 만료 시 이혼에 대한 어떠한 위자료나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마지막 조항을 추가했다. 그리고 만약 사채업자들이 찾아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요. 지훈은 그 조항을 보며 쓴웃음을 삼켰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경쟁사들과 주주들은 있었지만 사채업자는 없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날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JS그룹 본사 50층 회장 집무실. 강지훈은 어젯밤 낡은 옥탑방에서 입었던 후드티와는 전혀 다른 수백만 원짜리 맞춤 블랙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긴장한 채 서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인수건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반대 의견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옥탑방에서의 어눌한 말투와는 달리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회장님, 이 사회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훈이 임원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당신들 일이잖소. 내가 결정했으면 실행할 방법을 가져오세요. 나가보시죠. 임원들이 땀을 닦으며 물러나자 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회장님, 서유진 씨의 새어머니 측에서 태아그룹과의 혼담이 깨진 것에 대해 격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진 씨가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쳤다며 뒷조사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훈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들이 유진 씨를 찾지 못하게 해. 그리고 태아그룹 쪽에는 내가 직접 메시지를 보낼 테니 쓸데없는 생각 못하도록 압박 넣어두고. 아버지 회사 쪽 부채는 우리가 직접 개입하지 말고 제3의 투자사를 통해 해결해줘. 유진 씨가 알게 해선 안 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옥탑방 생활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회장님의 안전 문제도 당분간은. 지훈이 손을 내저었다. 그곳이 지금 내겐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그날 밤 지훈은 퇴근길에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최고급 세단을 두고 다시 낡은 스쿠터로 갈아탔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가방에 넣고 점퍼를 걸쳤다. 옥탑방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작은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탄내가 살짝 났다. 저녁 드셨어요? 그녀가 그를 보고 어색하게 물었다. 아니요. 제가 고마워서 뭐라도 하려고 했는데 계란말이가 다 타버렸네요. 유진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새까맣게 변한 프라이팬을 보여주었다. 지훈은 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점퍼를 벗었다. 비켜봐요. 내가 해볼게요.
놀랍게도 배달원인 줄로만 알았던 그는 아주 능숙한 솜씨로 남은 달걀을 풀어 완벽한 모양의 계란말이를 만들어냈다. 곧이어 두 사람은 끓인 라면과 황금빛 계란말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으로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면발을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은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유진이 새어머니와 수아와 함께했던 그 어떤 화려한 저녁 식사보다도 이 라면 한 그릇이 훨씬 더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한 이 미스터리한 남자와 위험하지만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고 있었다. 옥탑방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몇 주가 흘렀다. 서유진은 난생 처음으로 평온함이라는 감정을 맛보고 있었다. 지옥 같았던 본가에서의 압박감도, 턱 밑까지 차올랐던 빚 독촉도 그녀는 남편의 가짜 채무자들이 해결된 줄로만 알았다 사라졌다. 그녀의 법적 남편인 강지훈은 완벽한 동거인이었다. 그는 늦은 밤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와 조용히 씻고 잠들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를 위해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다시 일하러 나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존재했지만 함께 라면을 먹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조용한 저녁 시간은 유진의 상처받은 마음을 천천히 치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언제까지나 이 미스터리한 남자의 친절에 기댈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전문 디자이너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야 했다. 할아버지의 병원비는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고 언젠가 이 계약이 끝났을 때를 대비해야 했다. 그녀는 밤마다 지훈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켜고 포트폴리오를 다듬기 시작했다. 수많은 기업의 채용 공고를 샅샅이 뒤지던 그녀의 눈에 유독 흥미로운 공고 하나가 들어왔다. JS그룹 신규 럭셔리 브랜드 랄룬, 런칭 TF팀, 디자이너, 마케터 모집, 블라인드 채용. JS그룹, 한국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였다. 랄룬달이라는 프로젝트명은 그녀의 감성을 자극했다. 신규 브랜드를 처음부터 만들어가는 일, 이것은 그녀가 꿈꾸던 기회였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계모의 방해로 간신히 졸업만 한 그녀의 학력 대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자신의 모든 열정과 아이디어를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다. 같은 시각 JS그룹 50층 회장실. 박 비서가 강지훈에게 결제 서류를 내밀며 간략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랄룬 프로젝트 블라인드 채용 건입니다. 인사팀에서 1차로 필터링한 서류인데 참고로 서유진 씨께서도 지원하셨습니다. 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뗐다. 결과는 인사팀 실무진은 서유진 씨의 최종 학력 미비를 이유로 1차 서류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열어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당장 유진 씨의 포트폴리오를 해당 프로젝트 총괄 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해 학력 나이 이름이 가려진 상태로 오직 작품만 보라고 해. JS그룹은 실력 없는 낙하산은 용납 안 하지만 편견 때문에 인재를 놓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JS그룹 서류 합격 통지서. 그리고 연이어 치러진 실무 면접에서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면접관들의 극찬을 받았다. 그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깊이 있는 브랜드 해석 능력은 다른 명문대 출신 지원자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최종 합격했다. 그날 밤 유진은 평소보다 많은 반찬을 만들었다. 그녀는 옥탑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나 취직했어요. 헬멧을 벗던 지훈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JS그룹이요. 신규 브랜드팀 디자이너로 합격했어요. 유진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방방 뛰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라 믿으며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다. 유진의 첫 출근 날,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JS그룹 본사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체 같았다. 유진은 사원증을 목에 걸고 로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듯한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다. 그녀가 배정받은 랄룬 TF팀 사무실은 창의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부장은 그녀를 팀원들에게 소개했다. 그리고 그녀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팀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최수아 과장이야. 유진 씨 바로 직속 상사니까 잘 지내보도록.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완벽한 오피스룩으로 차려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는 여자. 분명 최수아였다. 수아의 미소는 유진을 확인하는 순간 경악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질투심으로 일그러졌다. 집을 뛰쳐나가 망해버린 줄 알았던 서유진이 감히 자신과 같은 공간,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JS그룹에 버젓이 나타나다니. 세호, 유진, 씨, 수아가 이를 악물고 이름을 불렀다. 여긴 어쩐 일로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최수아 과장님. 유진 역시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순간부터 유진의 회사 생활은 지옥으로 변했다. 수아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유진을 철저히 짓밟기 시작했다. 서유진 씨. 수아가 팀원들 앞에서 보란듯이 서류 뭉치를 유진의 책상에 던졌다. 이거 이번 주까지 시장 조사 데이터 전부 엑셀로 정리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하지만 과장님, 이건 기획팀 업무가 아니라 신입은 원래 이런 거부터 배우는 거야. 아, 맞다. 유진 씨는 대학도 제대로 안 나왔지. 이런 기초적인 것도 할 줄은 알아. 팀원들의 시선이 유진에게 쏠렸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은 디자인 작업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었다. 그녀의 업무는 회의실 예약 팀원들, 커피 주문, 영수증 처리, 그리고 끝없는 데이터 입력뿐이었다. 수아는 유진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일부러 모두 앞에서 그녀의 학력 문제를 들먹이며 모욕을 주었다. 유진은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그리고 이곳이 자신의 실력으로 들어온 첫 직장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던 중 TF팀은 랄룬 향수 런칭 캠페인 기획안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 수아가 내놓은 아이디어들은 하나같이 진부하고 상투적이었다.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임원진의 압박이 거세지자 수아는 초조해졌다. 반면 유진은 잡무를 처리하면서도 틈틈이 프로젝트의 본질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는 수아가 버린 자료들을 검토하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상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옥탑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영감이 떠올랐다. 화양연화, 화양낸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하지만 유진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다. 젊음이나 아름다움의 순간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뒤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야말로 달빛처럼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그녀는 이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 광고 스토리보드를 밤새워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너무 파격적이라 수아가 받아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 비밀리에 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유진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수아가 또다시 그녀의 기획안 초안을 쓰레기라며 찢어버린 날이었다. 옥탑방에서 저녁밥으로 쌀을 씻고 있던 남편 지훈에게 그녀가 무심코 푸념을 늘어놓았다. 우리 팀장이 그러는데 럭셔리 마케팅은 무조건 비싸고 화려하게 보여야 한대요. 근데 전 도무지 공감이 안 가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자기 거라고 생각할까요? 쌀을 씻던 지훈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무심한 척 쌀뜨물을 버리며 말했다. 렉셔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니까. 네,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길 바라는 환상, 그 스토리를 파는 거죠. 지훈이 쌀을 안 치며 말했다. 제품의 성분이나 가격을 내세우는 대신 그 제품이 채워줄 수 있는 결핍이 뭔지에 집중해봐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욕망하니까. 유진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결핍을 판다. 환상을 판다. 배달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이었다. 그런 건 어디서 들었어요?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비싼 물건들 배달하다 보면 별별 이야기들을 다 듣게 돼서요. 재벌집 사모님들이 하는 얘기나 뭐 그런 거. 그는 그럴듯하게 둘러댔지만 유진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작은 의심의 싹이 텄다. 그녀의 가짜 남편은 그저 평범한 배달원이 아닌 것 같았다. 며칠 뒤 JS그룹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반기 경영 전략 발표회가 강당에서 열렸다. 모든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자리였다. 유진은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 지루한 발표를 견디고 있었다. 마지막 순서.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마지막으로 JS그룹을 이끄시는 강지훈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무심코 무대 위로 고개를 들었다. 강렬한 조명과 함께 한 남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완벽한 비율의 몸에 흐르는 듯한 최고급 슈트. 수천 명의 시선을 단번에 압도하는 냉철하고도 강력한 카리스마. 거대한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유진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말도 안 돼. 닮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전 직원을 훑어보는 저 남자는 분명 그녀의 옥탑방에서 낡은 후드티를 입고 계란말이를 만들던 그녀의 남편 강지훈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시각 TF팀 사무실에 홀로 남은 최수아는 유진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했다. 유진이 커피 심부름을 가면서 잠그는 것을 깜빡한 것이다. 수아는 유진이 무언가를 비밀리에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개인 폴더를 클릭했다. 그리고 화양연화, 랄룬, 최종 콘셉트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수아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 안에는 수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완벽하고도 눈부신 기획안이 들어있었다. 서유진, 내까짓 게 감히 이런 걸? 수아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재빨리 USB 드라이브를 꽂아 모든 파일을 복사했다. 그녀의 입가에 잔인하고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강지훈 회장의 얼굴. 유진은 강당을 뛰쳐나오면서도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듯 쿵쿵거렸다. 그녀는 비상계단에 주저앉아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예상대로 전화기는 꺼져 있다는 음성 메시지만 흘러나왔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여 전화해. 유진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그녀의 남편은 낡은 스쿠터를 몰고 쌀뜨물을 받아 화분에 물을 주는 소박한 사람이다. 방금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을 압도하던 저 차가운 제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녀는 이성이 감각을 부정하는 그 지독한 혼란 속에서 어떻게든 이 일이 그저 우연이기를, 자신의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렇지 않다면 지난 몇 주간 그녀가 느꼈던 작은 평화와 안전함이 모두 가짜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끔찍한 현실이었다. TF팀의 메인 회의실 임원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최수아가 신규 캠페인 최종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었다. 유진은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스크린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양연화, 애화양냉화 가장 빛나는 순간은 시련이 끝난 바로 그 순간에 온다. 그녀가
옥탑방에서 밤새워 작업했던 그녀의 영혼과도 같았던 바로 그 콘셉트였다. 그녀의 스토리보드, 그녀의 카피 문구들이 마치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최수아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감탄으로 술렁였다. 훌륭해. 정말 신선한 접근이야. 그 자리에 참석한 강민석 전무지훈의 숙부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잠깐만요.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불쑥 끼어든 유진에게로 향했다. 수아가 가장 놀란 척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유진 씨, 지금 회의 중인 거 안 보여요. 그거 제 아이디어예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건 제가 만든 기획안입니다. 최수아 과장님이 훔쳤어요. 회의실 안은 순간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다. 최수아는 곧 경악과 모욕감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서유진 씨,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는 듯 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건 알겠지만 어떻게 동료의 성과를 이건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이 기획안은 제가 지난 몇 달간 밤새워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강민석 전무가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서유진 디자이너라고 했나? 여긴 JS그룹이요. 근거 없는 비방은 용납되지 않는 곳인데 증거라도 있어. 제 노트북에 원본 파일이 그거. 수아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다. 유진 씨가 며칠 전에 내 아이디어 스케치를 보고 비슷하게 모방해서 만든 걸 봤어요. 내가 불쌍해서 그냥 넘어가 줬더니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녀는 완벽한 피해자처럼 눈시울까지 붉혔다.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수아는 이미 파일 생성 날짜까지 조작해둔 뒤였다. 임원들은 능력 있는 팀장을 시기하여 발악하는 대학도 못 나온 신입 디자이너의 히스테리 정도로 상황을 결론 내리는 듯 했다. 강민석이 차갑게 말했다. 최 과장 있다 내 방으로 오도록. 기획안은 아주 마음에 들었어. 서유진 씨는 일단 근신하도록 해. 인사팀에서 조치가 있을 거요. 유진은 그 어떤 변명도 더 하지 못하고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회의실을 나와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도둑맞았다. 이 모든 것은 강민석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최수아의 탐욕과 유진의 배경을 이용해 프로젝트팀 내부에 혼란을 만들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최수아는 의기양양하게 유진을 불렀다. 근신 처분은 내가 전무님께 잘 말씀드려서 일단 보류시켰어. 대신 네가 성의를 보여야겠어. 그녀는 서류 한 뭉치를 유진의 책상에 던졌다. 파주에 있는 물류 창고에 랄룬, 시제품 용기랑 패키지 박스들이 도착해 있어. 오늘 저녁에 가서 재고 수량 전부 확인하고 아침까지 보고서 올려. 직접 혼자서. 내 파주 창고를 저 혼자서요. 그건 물류팀 일이. 불만 있어 그럼 그냥 인사팀 징계받을래. 수아가 비웃었다. 네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내 능력 부족으로 회사에 누를 끼쳤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 할 거 아냐. 그것은 명령이었다. 유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든 이 회사에서 버텨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누명을 벗어야 했다. 그녀는 이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밤 10시. 밤 10시. 유진은 셔틀버스도 끊긴 외딴 파주 물류 창고에 홀로 도착했다. 거대한 창고 안은 스산하고 추웠다. 수천 개의 상자가 선반 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차가운 박스들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민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파주 창고 밸브는 손바뒀나. 네,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낡은 밸브 쪽에 미세하게 금이 가도록 작업해 뒀습니다. 자정쯤이면 서서히 누출이 시작될 겁니다. 좋아. 치명적이지는 않게 그냥 불운한 사고로 보이도록 해.
낡은 시설 관리를 방치한 무능한 CEO. 그림 좋지. 알겠습니다. 안에 있는 직원은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애는 그냥 운 나쁜 희생양일 뿐이지. 내일 아침쯤이면 정신 잃고 발견될 거야. 강민석은 전화를 끊고 차가운 위스키 잔을 들었다. 모든 것이 그의 조카 강지훈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가자 유진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처음에는 향수 샘플에서 새어나온 향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공기 중에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다. 가스 냄새였다. 그녀는 순간 현기증을 느끼고 휘청거렸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비상구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그녀는 출입문 몇 미터를 남겨두고 차가운 바닥으로 쓰러졌다. 같은 시각 JS그룹 회장실. 강지훈은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박 비서가 방금 그에게 보고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무실 복도 CCTV에 찍힌 최수아가 유진의 노트북에서 파일을 복사해가는 장면. 그리고 회의실에서 유진이 억울하게 모욕당하는 영상까지. 당장 지훈이 최수아와 강민석을 징계할 명령을 내리려던 순간 그의 개인 모니터 화면 하나가 붉게 전멸했다. 그것은 그의 비밀 자산이나 중요한 인물을 개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비상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경보는 그가 유진에게 선물했던, 물론 몰래 위치 추적 기능을 넣어둔 휴대폰에서 오고 있었다. 왜 이 시간에 파주 물류 창고에? 그는 즉시 창고 내부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없는 유진의 모습을 발견했다. 동시에 시스템 데이터가 경고를 보냈다. 경고구역 스른가스 누출, 농도 위험 수준, 젠장.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911에 신고하고 구조대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가스 농도 상승 속도를 볼 때 몇 분 안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소방서랑 응급팀 전부 파주 창고로 보내. 전부 난 먼저 간다. 지훈은 프로토콜도 경호팀도 무시했다. 그는 회장실을 뛰쳐나가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뜯으며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억대가 넘는 세단은 맹수처럼 울부짖으며 새벽의 텅 빈 도로를 향해 질주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카페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그녀의 당당한 눈빛뿐이었다. 만약 그녀가 잘못된다면 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회장의 분노가 아니었다. 한 여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한 남자의 순수한 공포였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공기 중에는 숨막히는 가스 냄새가 진동했다. 지훈은 망설일 틈도 없이 재킷으로 코와 입을 막고 근처에 있던 소화기로 창고 유리창을 깨부수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유진 씨, 서유진. 자욱한 안개 속에서 그는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져 있었다. 안 돼. 지훈은 그녀를 들쳐 안고 미친 듯이 출입문을 향해 달렸다. 그가 잠겨있던 육중한 철제문을 안에서부터 발로 걷어차며 밖으로 굴러 나왔을 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와 박 비서의 차가 동시에 도착했다. 회장님, 하 회장.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와 보안팀 직원들이 경악하며 그에게 달려왔다. 쿨럭. 유진이 거친 기침과 함께 희미하게 눈을 떴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 유리 파편에 찢어져 피가 흐르는 그의 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이 외치는 단 하나의 호칭. 회장님. 유진은 혼란스러운 시야 속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연기와 그 흐름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강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JS그룹의 회장 강지훈, 그리고 그녀의 옥탑방에서 라면을 끓여주던 남자.
그녀의 가짜 남편 강지훈. 두 개의 이미지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고통스럽게 충돌했다.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의문스러웠던 친절, 그럴듯했던 거짓말, 고급 옥탑방, JS그룹으로의 기적 같은 입사, 날카로웠던 사업적 통찰력,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구급대원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을 밀쳐내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전부 당신이었어. 충격은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분노로 변했다. 이것은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이 부유한 남자의 잔인하고 정교한 장난이었다. 유진 씨, 내 말 들어. 설명할 수 있어. 지훈이 피 흘리는 팔을 내밀며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유진은 날카롭게 소리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배신감으로 불타는 경멸이 흘러나왔다. 재미있었어. 가난한 여자애 하나 데리고 노니까. 그렇게 재미있었냐고. 내 절박함, 내 꿈, 내 모든 게 당신한테는 그냥 유흥거리였어. 아니야, 유진 씨, 그게 아니. 거짓말쟁이. 유진은 그에게 모든 힘을 다해 소리치고는 그를 밀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앰뷸런스 쪽으로 쓰러지듯 걸어갔다. 지훈은 유진이 방금 자신을 때린 손보다 더 아픈 고통을 느끼며 아수라장이 된 창구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든 신뢰를 파괴해버렸다. 서유진은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의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연기 흡입으로 인한 치료는 끝났지만 그녀의 내면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JS그룹 법무팀과 박 비서가 몇 번이나 그녀의 병실을 찾아왔지만 유진은 그 어떤 대화도 보상도 거부했다. 저는 변호사를 원합니다. 그녀는 박 비서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사직서도 제출하겠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전하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강지훈은 병실 복도에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주먹을 세게 쥐었다. 유리에 찢어진 팔의 상처보다 마음이 훨씬 더 아팠다. 그가 병실 문을 열려 하자 유진은 안에서 커튼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스토킹이랑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 당신은 회장님이라 경찰도 무섭지 않겠네. 비수 같은 조롱이었다. 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금 그녀의 커튼 하나를 열지 못했다. 그는 결국 병원에서 물러나야 했다. 회장실로 돌아온 지훈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당장 강민석과 최수아를 해고하고 그들이 저지른 배임 및 산업재해 유발 혐의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강민석은 이미 조카의 방역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파주 창고의 가스 누출 사고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훈이 유진을 직접 구해내며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복잡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더 확실한 그리고 더 잔인한 플랜 B가 필요했다. 강민석은 자신의 아들이 몇 년 전 지훈의 부주의가 연루된 그렇게 그가 믿고 있는 보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날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JS그룹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형이 이룬 모든 것, 특히 지훈의 혈통과 미래를 산산조각 내야 했다. 그는 즉시 최수아를 불렀다. 창고 사고의 공범이 된 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전무님, 저는 이제 어떻게... 시끄러워. 민석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저지른 표절과 사고 유발 미수 혐의만으로도 너는 이 업계에서 끝이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JS그룹의 안주인이 될 기회를 준다면 어떨까? 수아의 눈이 탐욕으로 흔들렸다. 제가 뭘 하면 되죠? 강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귀엽게 생긴 4살배기 남자아이 사진이었다. 내일 나랑 같이 한 회장님을 뵈러 갈 거다.
가서 네가 세상에서 가장 인정 많고 비련한 여주인공 연기를 좀 해줘야겠어. 다음날 아침 평창동에 위치한 JS 그룹 본가. 지훈의 어머니인 한 회장은 아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정략 결혼을 시켜야 할 아들이 하필이면 신원불명의 여자와 위장 결혼을 하질 않나. 이제는 그 여자 때문에 직접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가심난에 오르내리질 않나. 그때 집사가 강민석 전무와 최수아 과장이 방문했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낯선 아이가 들려 있었다. 응접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 회장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소란들이지. 강민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형수님,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 최수아가 앞으로 나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완벽하게 계산된 슬픔으로 붉어져 있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수아는 준비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제게 아주 먼 친척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뉴욕에서 유학하던 시절 저희 지훈 회장님과 깊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한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 아이는 혼자 아이를 낳고 미혼모로 지내다가 얼마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저에게 이 아이가 강지훈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부디 아버지에게 데려다 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머리카락과 회장님의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석이 미리 준비한 서류 봉투를 한 회장에게 건넸다. 그것은 JS그룹의 주치의가 보증하는 스위스 유전자 연구소의 공식 검사 결과지였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한 회장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서류와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하며 서 있는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혈통, 후계자. 그녀의 인생을 지배해온 두 단어였다. 그녀는 근본도 모르는 고아 서유진과 자신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미 JS그룹에 근무하며 배경이 확실한, 비록 지금은 몰락하고 있지만 최수아가 자신의 손자를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다. 강민석 전무. 한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당장 지훈이 불러. 지훈은 어머니의 긴급 호출을 받고 본가로 달려왔다. 그는 당연히 병원에서의 소동과 서유진과의 관계에 대한 질책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가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마주한 것은 냉담한 어머니와 비열한 미소를 숨기고 있는 숙부, 그리고 최수아와 낯선 아이였다. 이게 다 무슨... 앉아라. 한 회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너머로 그에게 밀었다. 지훈은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튀어나왔다. 완벽한 조작입니다. 전 이 아이를 모릅니다. 조작이라고 한 회장이 차갑게 받아쳤다. 우리가 30년간 이용해온 스위스 연구소 결과지다. 그럼 그것도 조작이라는 거냐? 네가 뉴욕에서 방탕하게 지낼 때 생긴 실수를 왜 엄한 사람들에게 덮어씌우는 거지? 강민석이 위선적인 탄식과 함께 끼어들었다. 지훈아, 젊은 시절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문제는 그 책임을 지는 거지. 이 불쌍한 최 과장이 자네 아들을 그동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봐왔는지 아나. 지훈은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는 아이를 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세상에서는 기억이 아니라 증거가 진실이었다. 이 완벽한 증거는 그가 부정할수록 그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갈 터였다. 그는 재벌 총수로서의 책임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았다. 유진은 병원에서 강제로 퇴원 수속을 밟았다. JS그룹의 이름으로 모든 비용이 처리되었지만
그녀는 단 한 푼의 위로금도 받지 않고 병원을 나섰다. 그녀가 갈 곳은 단 한 곳 옥탑방뿐이었다. 그곳 역시 그의 소유라는 사실이 역겨웠지만 일단 자신의 짐을 챙겨야 했다. 그녀는 이제 지옥이 되어버린 그 아름다운 옥탑방에서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옷가지들을 가방에 쓸어 담고 있었다. 그때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일까? 그녀는 경멸의 말을 쏟아낼 준비를 하며 현관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들어선 사람은 지훈이 아니었다. 우아한 트위드 투피스 차림의 중년 여성.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의 한 회장이었다. 내가 서유진이로구나. 그녀는 집안을 경멸스럽게 훑어보았다. 내 아들 취향이 고작 이 정도였다니 실망스럽군. 한 회장은 테이블 위에 수표책을 꺼내 던지듯 올려놓았다. 이 쇼는 이제 끊었다. 내 아들과 놀아준 값으로는 충분할 게다. 원하는 만큼 액수를 적어. 그리고 당장 사라져. 유진은 분노로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그녀는 그 오만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았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혼 서류가 필요할 뿐입니다. 호, 한 회장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올렸다. 생각보단 똑똑하군. 좋아. 어차피 넌 내 아들과 이혼해야 해. 그녀는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였다. 왜냐하면 한 회장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내 아들에게는 이미 감당해야 할 복잡한 문제가 생겼거든. 내 손자가 될 아이 말이다. 유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네, 내 아들의 아들. 너를 만나기 한참 전에 생긴 내 핏줄이다. 그 아이의 어머니 그녀는 교묘하게 최수아를 암시했다는 너처럼 근본 없는 고아 출신이 아니라 JS그룹의 며느리가 되기에 훨씬 더 적합한 가문의 영계지. 그것은 유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신분을 속인 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이 무너졌는데 다른 여자와 낳은 숨겨진 아이까지. 그렇다면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일은 무엇이었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눈빛 서툰 요리. 그 모든 것은 이미 자식까지 있는 남자가 벌인 악질적인 유희에 불과했다. 그녀의 배신감은 이제 완벽한 절망이 되었다. 서명하죠. 유진이 텅 빈 목소리로 속삭였다. 뭐든지 할게요. 그냥 저를 보내주세요.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그녀가 떠나고 유진은 자신의 짐가방을 챙기는 것을 마저 끝냈다. 한때 천국처럼 느껴졌던 이 옥탑방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잔인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한 회장이 두고 간 이혼 합의서와 함께 지훈이 처음 주었던 옥탑방 열쇠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가져갈 것은 그녀의 낡은 포트폴리오 가방 하나뿐이었다. 유진은 문을 닫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본가에서 어머니의 감시와 후계자 논란에 갇혀있던 지훈이 간신히 빠져나와 미친 듯이 옥탑방으로 달려왔다. 유진 씨, 그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의 차가운 공기뿐이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유일한 연결고리였던 열쇠와 서유진이라는 세 글자가 이미 서명되어 있는 차가운 이혼 합의서가 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강민석은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했던 것을 성공적으로 베어내버린 것이었다. 강지훈은 텅 빈 옥탑방에서 밤을 지새웠다. 서유진이 서명한 이혼 합의서와 그녀가 두고 간 열쇠는 그의 심장에 박힌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다. 새벽이 밝아오자 그는 지옥의 사자 같은 모습으로 평창동 본가로 돌아왔다.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그의 분노한 외침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한 회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응접실로 나왔다. 그녀의 옆에는 이미 완벽하게 손자 역할을 교육받은 아이와 불안한 듯 그 뒤를 따르는 최수아가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지훈이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유진 씨, 어디다 숨겼어요? 당장 말씀하세요. 한 회장은 아들의 광기 어린 모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숨기다니, 네가 어지른 쓰레기를 치워준 것뿐이다. 그녀는 아이를 가리켰다. 네가 봐야 할 것은 저 도망친 계집이 아니라 이 아이다. 내 혈육 JS그룹의 후계자. 그리고 저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최수아 과장이야말로 내 옆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 아이가 제 핏줄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부 숙부님의 계략일 뿐이라고요. 증거는 연구소에 있다 하지만 설령 그 아이가 네 핏줄이 아니라고 한들 서유진이라는 계집보다는 최수아가 100배 낫다 근본도 없는 고아년을 JS그룹의 안주인으로 드릴 수는 없어. 이 일은 여기서 끝내지 못합니다. 지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아이가 사실이든 아니든 제 마음은, 제 감정은 진심입니다. 유진 씨를 찾을 겁니다. 반드시. 지훈은 어머니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집을 나섰다. 한 회장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 옆에서 강민석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부터 강지훈의 광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는 회사의 모든 경영 현안을 박 비서에게 위임하고 JS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총동원해 서유진의 행방을 쫓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듯했다. 그녀의 옛집 할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 그녀가 가입했던 모든 웹사이트에 로그 기록,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었다. 유진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뒤에는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인 이동욱이 조용히 돕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유일한 연락책이 되어 그녀의 모든 흔적을 법적으로 차단했다. 지우는 미쳐가고 있었다. 강민석과 이사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회장이 사적인 감정에 빠져 회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강민석의 세력은 나날이 커져갔다. 한 회장은 당장 그 계집을 포기하고 최수아와 약혼을 발표하라. 아이를 위해서라도 라며 매일같이 그를 압박했다. 지우는 사면초가에 몰렸지만 유진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강민석은 이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초조해졌다. 그는 지훈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절박하게 그 여자를 찾고 있었다. 만약 지훈이 유진을 찾아내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다면 유전자 조작과 모든 음모가 탈로 날 수 있었다. 단순 한별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강지훈과 서유진의 연결고리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끊어버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이 타는 검은색 세단, 브레이크 라인을 손봐. 스트레스로 인한 부품 고장처럼 보이게. 완벽하게 몇 주가 지난 어느 구준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지훈에게 박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현금 인출기에서 서유진 씨가 개설한 차명 계좌의 현금 인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기록입니다.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강원도 속초. 그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운전기사 대기시켜 그는 외쳤다가 이내 생각을 바꿨다. 아니, 됐다. 내가 직접 간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그는 그녀를 혼자 만나야 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설명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다. 지훈은 블랙 세단에 시동을 걸고 빗속을 뚫고 미친 듯이 속초로 향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차체를 아슬아슬하게 제어하며 그는 머릿속으로 그녀를 만나면 할 말들을 수없이 되뇌었다. 거짓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내 감정은 진짜였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같은 시각 속초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유진은 작은 동네 도서관에 임시 사서로 일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다. 그녀는 빗속을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도서관에서 자신이 머무는 작은 민박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한적한 2차선 해안도로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참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지우는 저 멀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유진이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드디어 찾았다. 그는 반가움과 안도감의 경적을 울리며 그녀에게 멈추라는 신호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무것도 밟히지 않았다. 브레이크 페달이 스펀지처럼 쑥 바닥까지 꺼져버렸다. 차는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빗길에 미끄러지며 유진을 향해 돌진했다. 안 돼. 유진 역시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차와 그 안에서 공포에 질린 채 핸들을 돌리고 있는 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지훈에게는 1초의 시간밖에 없었다. 이대로라면 그녀를 정면으로 들이받게 된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핸들을 반대편으로 꺾었다. 끔찍한 금속성 파열음과 함께 세단은 유진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 도로 옆 방파제를 들이받고 공중에서 뒤집혔다.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지며 유틸리티 폴에 처박혔다.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슬로우 모션처럼 지켜보았다.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차, 자신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그 남자의 마지막 눈빛. 지훈 씨. 그녀는 얼어붙었던 몸을 움직여 비명을 지르며 박살난 차체를 향해 달려갔다. 운전석은 피로 흥건했다. 서울 JS병원 VIP 병동 삐삐. 기계적인 모니터 음이 정적을 갈랐다. 지훈의 머리는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다. 며칠 만에 그가 드디어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의 침대 곁에는 한 회장과 강민석 그리고 완벽하게 슬픔에 잠긴 약혼녀 연기를 하는 최수아가 지키고 있었다. 지훈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지훈아 정신이 드니 아가최. 한 회장이 울부짖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흐릿한 시야를 깜박이며 초점을 맞췄다. 어머니, 숙부님, 그리고 최수아 씨. 그는 침대 곁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알아봤다. 불안한 표정의 박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사고 기억나십니까? 사고. 그래. 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었어. 해안도로에서. 그는 사고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해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며칠간 초주검이 된 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진이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옷에는 여전히 그날의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지훈 씨 깨어났군요. 괜찮아요. 정말 지훈이 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랑도 분노도 배신감도 심지어 경멸도 없었다. 오직 낯선 사람을 보는 완전한 무부부의 혼란뿐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머니, 이 여자는 누굽니까? 왜 울고 있는 거죠? 유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네, 그 순간 한 회장은 신이 주신 기회를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지훈과 유진 사이를 막아서며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아니다. 그냥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일 뿐이야. 의사 불러요. 환자분이 안정이 필요하시잖아. 당장 이 방에서 불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내보내. 최수아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완벽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지훈의 팔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지훈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유진은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진 남자가 이제는 자신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어떤 거짓말보다도 어떤 배신보다도 더 깊고 잔인한 절망이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유진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다. 유진은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인형처럼 복도로 끌려 나갔다. 병실 문이 그녀의 등 뒤로 닫혔다. 챕터는 혼란스러워하는 지훈.
그의 곁을 지키는 만족스러운 숙부와 가증스러운 미소의 수아, 그리고 복도에 홀로 주저앉아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현실을 마주한 유진의 모습에서 끝난다. 병원 복도. 서유진은 차가운 벽에 기댄 채 넋이 나간 상태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동국이 급하게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유진의 긴급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었고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다. 지훈의 피가 군데군데 묻어있는 그녀의 겉옷과 텅 비어버린 눈동자를 본 순간 동국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유진아,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일단 여길 뜨자.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 그녀를 부축해 병원을 빠져나왔다. 유진이 사라진 VIP 병실 안에서는 완벽한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지훈은 깨질 듯한 머리를 붙잡고 혼란스러워했다. 방금 그 여자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까? 왜 그렇게 절박하게 보였죠? 한 회장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아, 의사가 말하길 사고 충격으로 최근 몇 달간의 기억 일부가 손상되었다고 하더구나. 그녀는 지훈의 기억 속에 생긴 공백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저 여자는 우리 회사 랄룬 프로젝트 팀의 신입 디자이너 서유진이라는 아이야. 안타깝게도 너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였단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집착이라니요. 강민석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다. 사실이다 지훈아. 최 과장의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누명을 씌우려다 실패하고 그 뒤로 너에게 비정상적으로 매달렸다고 하더구나. 네가 사고를 당한 그 강원도 해안도로까지 널 쫓아간 거야. 아마도 네가 스트레스 속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도 그 스토커 때문일지도 모르지. 그것은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였다. 하지만 기억에 구멍이 뚫린 지훈에게는 이 논리적인 설명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그가 열병처럼 꿨던 꿈들, 손수건에 수놓인 작은 들꽃 옥탑방에서 먹던 라면의 온기은 모두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환각이나 착란으로 치부되었다. 최수아는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강민석이 데려온 가짜 아들의 손을 잡고 그의 곁을 지켰다. 오빠, 아무 생각 말고 제발 몸만 회복하세요. 우리 아들이랑 제가 있잖아요. 지훈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단호함과 숙부의 걱정,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약혼녀의 존재라는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요양이라는 명목에 평창동 본가에 사실상 연금되었다. 그의 모든 일정과 면회는 한 회장과 강민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유진은 이동욱의 오피스텔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고 있었지만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가 나를 잊었을 리가 없어. 그는 나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그녀는 반드시 그를 만나 직접 확인해야 했다. 며칠 뒤 유진은 동국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제이스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은 철통 경비 상태였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회장님에게 접근 금지된 스토커로 보안팀 전체에 공유되어 있었다. 막아 저 여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유진은 경호원들에게 밀쳐지며 절규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병원 로비에서 몇 시간을 버텼다. 그리고 마침내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곁에는 한 회장과 최수아, 그리고 그 아이가 완벽한 가족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지훈 씨, 유진은 경호원들의 방어선을 뚫고 그에게 달려갔다. 지훈 씨, 나예요, 유진이라고요. 옥탑방 손수건, 우리 계약서 제발 나를 기억해줘요. 지훈은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연민도 애정도 없었다. 오직 그가 예상했던 불안정한 스토커를 바라보는 차가운 경계심과 짜증, 그리고 약간의 동정심뿐이었다. 아가씨, 그의 목소리는 유진이 알던 따뜻한 음성이 아닌 강당에서 수천 명을 호령하던 냉철한 회장의 그것이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당장 그만두시죠. 이것은 잊어버린 사람의 공허한 시선보다 더 잔인했다. 그것은 그녀를 완벽한 미친 여자로 규정하는 이성적이고 차가운 거절이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선언했다. 뭘 하고 있나? 저 여자가 내 아들에게 더 접근하지 못하게 해 필요하다면 접근 금지 명령이라도 신청해. 최수아는 겁에 질린 듯 지훈의 팔 뒤로 숨으며 유진을 향해 승리자의 눈빛을 보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 유진은 더 이상 비명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지워졌다. 유진은 텅 빈 눈으로 길을 걷다가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계속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던 증상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가스 흡입 후유증과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증상은 너무나 주기적이었다. 특히 아침마다 이동욱은 거의 실신 직전인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JS 병원이 아닌 기록이 남지 않는 작은 개인 병원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몇 분 뒤 의사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왔다. 유진은 아무런 생각 없이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산모님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순간 유진의 뇌는 사고를 정지했다. 임신 8주. 지훈의 아이였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거대한 공포였다. 그녀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토커로 취급하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가족들은 그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JS그룹의 진짜 후계자였다. 강민석과 최수아가 내세운 가짜가 아닌 진짜 혈육. 이 아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이 되었다. 만약 한 회장이나 강민석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그들은 아이를 빼앗아가거나 혹은 두 사람을 모두 없애려 할 것이다. 유진의 공허했던 눈동자에 갑자기 강렬한 빛이 돌아왔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부서진 심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직 납작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녀는 병원을 나오자마자 돈국에게 말했다. 동국아, 내 말이 맞았어. 나 사라져야겠어. 그냥 서울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람처럼. 유능한 변호사인 이동욱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법적 지식을 동원했다. 그는 유진의 얼마 안 되는 자산을 모두 현금화하고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을 위한 법적 보호 시스템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기록을 차단했다. 그는 유진에게 새로운 신분 가명과 안전가옥을 마련했다. 그곳은 지훈이 사고를 당했던, 그래서 아무도 다시 찾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 바로 그 속초의 외진 바닷가 마을이었다. 며칠 뒤 청량리역. 유진은 깊은 모자와 후드티를 눌러쓴 채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플랫폼에 섰다. 그녀는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그 속에서 유독 빛나는 JS그룹 타워를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그곳은 그녀에게 천국을 약속했다가 지옥을 선물한 곳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보호하듯 감싸 안았다. 이제부터 엄마랑 너 둘뿐이야, 아가. 유진은 속초행 마지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가 어둠 속으로 출발하며 그녀는 도시의 모든 빛과 함께 자신의 과거를 뒤로하고 완벽하게 사라졌다. 시간은 망가진 기억과 새로운 생명 위로 무심하게 흘러갔다. 사고 후 10개월. 서울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질서를 되찾은 듯했다. 강지훈은 JS그룹의 회장 자리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강민석 전무와 이제는 공식적인 약혼녀가 된 최수아가 붙어 다녔다. 한 회장은 후계자 강민준 가짜 아이에게 붙여진 새 이름을 본가에 들이고
언론에 이 완벽한 재벌 3세 가족의 이미지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다. 그의 삶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 같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자신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주 원인 모를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기억의 파편들에 고문당했다.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 먹던 라면의 온기,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절규하던 여자의 얼굴, 그리고 피에 젖은 손수건에 수놓인 작은 들꽃 무늬. 그럴 때마다 주치의 강민석이 매수앉는 그저 사고 후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의 기억 속 공백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스토커에 대한 경멸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연극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 박비서. 그는 지훈이 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를 보좌해온 가장 충직한 그림자였다. 사고 이후 강민석은 교묘하게 박비서를 핵심 업무에서 밀어내고 그를 한직인 경영지원팀으로 발령냈다. 회장의 최측근에서 밀려난 것.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박비서에게 완벽한 위장이 되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의심했다. 그는 자신의 보스가 스토커 따위를 구하기 위해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고 그녀를 피하려다 자신의 목숨을 던질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박비서 자신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가짜 후계자 강민준이었다. 그는 스위스 연구소의 DNA 검사지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돈의 흐름을 쫓았다. 강민석 전무의 모든 해외 계좌를 샅샅이 뒤진 끝에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 스위스 연구소 소유의 페이퍼 컴퍼니가 강민석의 차명 계좌로부터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입금받은 내역이었다. 날짜는 아이가 처음 본가에 나타나기 정확히 이틀 전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최수아였다. 박비서는 이미 그녀의 표절 혐의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음을 기억했다. 그러나 후계자 스캔들이 터진 직후 그 회사의 모든 부채가 정체불명의 제3자에 의해 기적처럼 청산된 사실을 발견했다. 마지막 조각은 사고 그 자체였다. 공식 보고서는 스트레스성 부품 고장이었다. 전직 군 정보부대 출신이었던 박 비서는 그 허술한 보고서를 믿지 않았다. 그는 사고 차량을 정비했던 메카닉을 찾아냈다. 그는 이미 모든 빚을 갚고 해외로 이민을 준비 중이었다. 박 비서는 인천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그를 가로막았다. 브레이크 라인, 직접 손댔지. 메카닉은 사색이 되었다. 밀폐된 공항 신문실에서 박 비서의 집요한 추궁 끝에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브레이크가 좀 밀리게 해달라고만 했어요. 강 전무님 수하의 그 남자가 시켰습니다. 박 비서는 그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이제 증거는 차고 넘쳤다. 문제는 어떻게 이 증거를 적들에게 완벽하게 둘러싸인 기억을 잃은 왕에게 전달하느냐였다.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한 회장이나 강민석의 손에 먼저 들어가 찢겨나갈 것이 뻔했다. 그는 지훈의 머릿속에 잠들어 있는 진짜 기억을 수술하듯 건드려야 했다. 박 비서는 사고 당일 자신이 현장에서 수습했던 회장의 소지품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피와 흙먼지로 더러워진 작은 들꽃 자수가 놓인 면 손수건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며칠 뒤 박 비서는 JS그룹 사내 헬스장에서 일부러 지훈과 마주쳤다. 그는 일상적인 경영 보고 서류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결제하실 서류입니다. 지훈이 무감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던 순간 박 비서는 아찬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철 사이에 끼워두었던 손수건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지훈은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부드러운 면의 감촉,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있는 비누 향기와 그 으름, 그리고 오래된 피 냄새.
그의 눈에 작은 들꽃 자수가 들어오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쨍그랑. 그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다. 눈앞이 하얘지면서 알 수 없는 영상들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카페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당돌한 눈빛. 이건 그 여자 대신 제가 사는 거예요. 옥탑방의 야경, 라면. 결핍을 파는 거죠. 빗속의 횡단보도. 안 돼. 그리고 화재 현장. 거짓말쟁이.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비서가 그를 부축하며 오직 두 사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손수건, 스토커라는 서유진 씨의 것입니다. 지훈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노려보았다. 박 비서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회장님께서는 그 스토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셨고 그 여자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수건은 그날 회장님의 심장 위쪽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논리적 모순. 스토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지훈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거짓된 현실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지훈이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속초의 작은 병원. 유진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폭풍우 치는 바닷가 마을을 갈랐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동욱 변호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축하합니다, 사모님. 아주 건강한 왕자님이에요. 유진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간호사가 건네는 작은 생명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지훈의 눈을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닮아 있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공포와 절망이 그 순간 눈 녹듯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뜨겁고 맹렬한 모성애가 차올랐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도망쳐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이유이자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 후 몇 달간 유진은 아들 서진우를 키우며 조용히 힘을 길렀다. 그녀는 이동국을 통해 세상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 그녀는 민박집의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JS그룹의 강지훈 회장과 최수아 이사의 공식 약혼 발표 뉴스를 보게 되었다. 카메라는 그들의 숨겨진 아들 강민준을 비추며 완벽한 재벌 가문의 결합이라고 떠들어댔다. 유진은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러나 강지훈의 눈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 진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를 지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의 자리를 통째로 훔쳐 가짜들로 채워 넣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의 부서진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아들의 정체성,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모든 미래가 걸린 전쟁이었다. 동국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은 네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완벽하게 잊었다고 생각하겠지. 그 오만이 그들의 약점이야. 유진아, 이대로 평생 숨어 살 거야, 네 아들을. 압이 없는 자식으로 키울 거야. 유진의 눈빛이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눈물은 더 이상 없었다. 아니, 저들이 이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내게서 진우 아빠를 빼앗아갔어. 하지만 내 아들의 미래까지 훔쳐가게 두진 않아. 유진이 아기띠를 메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지키려는 어미였고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전사였다. 동구가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해줘. 우리가 도둑맞은 것들을 전부 되찾으러 갈 시간이야. JS그룹 연례 주주총회. 서울에서 가장 거대한 컨벤션 홀은 수백 명의 주주 투자자 그리고 재계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지훈 회장의 건강 이상설과 경영 능력 부재에 대한 루머가 몇 달간 주가를 흔들어 왔기 때문이었다. 단상 위 강지훈은 텅 빈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안정제라며 준 약 때문에 머릿속이 두꺼운 안개에 감싸인 듯 몽롱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박 비서가 떨어뜨렸던 그 작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그 손수건을 만질 때마다 벼락처럼 내리치는 두통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 실체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옆에는 사실상의 섭정자처럼 근엄하고 믿음직한 표정의 강민석 전무가 앉아 있었다. 객석 맨 앞줄에는 한 회장이 며느리 최수아와 손자 강민준을 데리고 앉아 비극을 겪고도 굳건히 가문을 지키는 여제 누디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각본이었다. 강민석이 연단에 섰다. 그는 비통한 표정으로 조카의 비극적인 사고를 애도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 JS그룹은 지난 몇 달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안타깝게도 판단력에 큰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홀이 술렁겼다. 회장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특정인 그는 교묘하게 유진을 암시했다에 대한 병적인 집착 증세를 보이며 회사의 경영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준비한 가짜 의료 기록과 지훈의 비정상적인 경영 지시 박 비서를 좌천시킨 것 등 사실은 강민석 자신이 유도한 들을 증거로 제시했다. 따라서 저는 JS그룹의 미래와 주주님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안건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 회장의 직무를 일시 정지하고 제가 임시 의장직을 맡아 JS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민준 군을 보호하며 회사를 안정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최수아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아이를 안고 일어섰다.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에게 터졌다. 강민석의 쿠데타가 성공하기 직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꽝! 컨벤션 홀에 육중한 정문이 열리고 누군가 외쳤다. 그 안건에 이에 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를 향했다. 날카로운 변호사 정장을 입은 이동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 뒤를 박 비서가 결연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아기띠를 가슴에 안고 창백하지만 불타는 눈빛으로 단상을 노려보는 그녀, 서유진이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저 여자는 강 회장 스토커라는 여자 아니야. 한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보안팀 뭐 하나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여긴 어디라고 감히. 제 1회인에게 손대지 마시죠. 이동국이 단상 위로 성큼 올라가 마이크를 가로챘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지만 박 비서가 그들을 막아섰다. 저는 본 주주총회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강지훈 회장님의 법적 배우자 서유진 씨의 변호인입니다. 제 의뢰인은 발언권을 가집니다. 배업적 배우자. 장내가 얼어붙었다. 지훈과의 이혼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동국은 박 비서가 미리 심어둔 기술팀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민석의 업적을 보여주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깜박이며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첫 번째 증거, 음성 파일이었다. 음성, 죽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브레이크가 좀 밀리게 해달라고만 했어요. 강 전무님, 수하에 그 남자가 시켰습니다. 공항신문실에서 자백하던 정비공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비방이야. 두 번째 증거. 스크린이 화면 분할되며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이것은 이동국의 목소리가 커졌다. 강민석 전무의 차명 계좌에서 스위스 DNA 연구소와 연결된 유령 회사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수아 씨 부친의 부채가 전액 상환된 날짜입니다. 모든 것이 강민준 군이 후계자로 등록된 그 주에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위증과 음모의 대가입니다. 세 번째 증거. 이동국이 연단 프로젝터에 새로운 서류를 올려놓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지난주 강민석 전무가 마신 커피컵과 강민준 군의 머리카락 그리고 강지훈 회장님의 DNA를 재검사했습니다. 스크린의 결과가 떴다. 친자관계 불일치. 강민준 군은 강지훈 회장님은 물론이고 강민석 전무와도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완전히 무관한 아이입니다. 최수아가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네 번째 증거. 유진이 박 비서가 건넨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JS그룹에 후계자가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가슴에 안고 있던 아기띠의 덮개를 열었다. 카메라가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서진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리고 화면에는 또 다른 DNA 검사 결과지가 떠올랐다. 이 아이,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아이가 제 아들 강진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강지훈 회장님의 유일한 진짜 아들입니다. 여기 99.99999%의 증거가 있습니다. 강지훈, 그는 무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유진, 그녀의 얼굴, 아기, 자신의 아들, 브레이크 라인을 조작했다는 정비공의 목소리, 빗길, 해안도로,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유진. 그녀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던 그 순간, 안 돼.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두꺼운 안개가 찢겨나갔다. 뇌리에 박혔던 쐐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과 함께 봉인되었던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계약서, 옥탑방의 라면, 서툰 첫 키스, 화재 현장, 피를 흘리며 그녀를 안고 뛰쳐나왔던 순간, 거짓말쟁이 라며 절규하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병원에서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구냐고 물었던 자신의 차가운 목소리, 어머니의 기만, 숙부의 위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장내가 숨을 죽였다. 지훈이 천천히 약물에 취해 휘청거리던 모습이 아닌 완벽한 제왕의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겁에 질려 울부짖는 어머니를 지나쳤다. 그는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한 최수아를 지나쳤다. 그는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숙부 강민석을 지나쳤다. 그는 곧장 단상으로 걸어가 멍하니 서 있는 서유진의 앞에 섰다. 그는 그녀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자신과 똑 닮은 눈으로 잠들어 있는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다. 기억났어 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없이 떨리는 그녀의 손을 잡아 굳게 쥐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그리고 자신의 숙부를 향해 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안개에 쌓여있지 않았다. 얼음처럼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찬 JS그룹의 진정한 주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석 전무, 지금 이 시간부로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파면한다. 그는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보안팀 한 회장이 아닌 을 향해 턱짓했다. 저 남자와 저 여자 최수아를 당장 체포해. 이 반역에 가담한 모든 자들의 자산을 동결시켜. 오늘 이 주주총회는 이제부터 범죄 신문이다. 지훈은 유진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챕터는 그가 마침내 되찾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품에 안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자신의 가족이었던 괴물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모습에서 끝난다. 그의 기억과 그의 왕국은 가장 처절한 순간에 완벽하게 복원되었다.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혼란은 그날 서울의 모든 뉴스를 집어삼켰다. 강민석은 그 자리에서 살인 미수교사, 배임 횡령 문서 위조 및 납치 고아원 아동, 불법 입양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최수아와 그녀의 부모 역시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연행되었다. JS그룹의 왕좌를 노렸던 세기의 쿠데타는 가장 극적인 순간에 한 여성의 용기와 충신의 집요함으로 막을 내렸다. 기자들과 주주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강당. 지훈은 유진과 아들 진우를 자신의 코트로 감싼 채 경호원들에게 완벽한 방어벽을 치도록 했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무너진 채 앉아있는 어머니 한 회장에게 향했다. 한 회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직 유진의 품에 안겨 잠든 아기 진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의 친손자, 지훈의 어린 시절을 경이로울 정도로 빼닮은 그 얼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였지만 자신의 오만과 편견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었던 핏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아들의 인생과 진짜 손자를 가짜 유산에 대한 탐욕 때문에 거의 파괴할 뻔했다. 지우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무거웠다. 그는 박 비서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어머니를 댁으로 모셔 본가의 모든 경호 인력을 교체하고 어머니의 그룹 내 모든 접근 권한을 즉시 정지시켜. 한 회장은 비명도 반항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자의 누디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져 자신이 만든 거짓의 폐허 속에 홀로 남겨졌다. 며칠 뒤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면회실. 지우는 유리병 너머로 완전히 망가진 숙부 강민석과 마주 앉았다. 더 이상의 위선은 없었다. 강민석은 공허한 눈으로 조카를 노려보며 킬킬거렸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하지만 내 놈의 아비가 내게서 뭘 빼앗아 갔는지 알기나 해.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 묵은 원한이 배어 있었다. 내 아들 기억하나? 내 사촌 말이다. 그는 천재였어. 새로운 기술 벤처를 시작했지. 내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내 놈이 뉴욕에서 저지른 망나니 같은 스캔들 하나를 수습하기 위해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의 자금줄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어. 강민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내 아들은 파산했지.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몸을 던졌다. 내 놈들 모두가 내 아들을 죽인 거야. 나는 단지 빚을 돌려받았을 뿐이다. 그것은 지독한 슬픔과 복수심이 뒤엉킨 괴물의 절규였다. 지우는 그의 깊은 고통을 이해했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숙부님은 당신이 증오하던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슬픔을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의 슬픔과는 별개로 심판받을 겁니다. 강민석은 그렇게 무너졌다. 최수아와 그녀의 가족 역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들이 저지른 사기극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것은 한 회장이었다. 그녀는 며칠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지우는 유진의 손을 잡고 본가를 찾았다. 한 회장은 수척해진 얼굴로 아들과 그 옆에 당당히 서 있는 유진,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다. 한 회장은 망설였다. 재벌 총수로서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그러나 그녀가 진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유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재벌가의 여제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근본 없는 고아 앞에서 가장 깊은 사죄의 절을 올렸다. 내가 눈이 멀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곡으로 갈라져 나왔다. 내 오만과 편견 때문에 내 아들과 내 진짜 손자를 죽일 뻔했어. 이 늙은이를, 이 죄 많은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부디 내 손자를 할미라 부를 수 있게만 허락해다오. 유진은 지훈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가족을 원했을 뿐이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용서이자 깨어진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두 사람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계약이 시작되었던 곳, 이제는 모든 비밀이 사라진 곳. 지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 유진을 뒤에서 조용히 안았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유진의 어깨에 묻혔다. 기억을 잃었다는 건 변명이 안 돼. 내가 널 알아봤어야 했어. 아니, 그 전에 처음부터 널 속이지 말았어야 했어. 배달부라는 내 연극은 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게임이었어. 그런데 널 만났지. 넌 내 평생 처음 만난 진짜였어.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서 난 비겁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어. 유진이 돌아서서 그의 얼굴을 감쌌다. 나는 당신을 증오했어.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의 부유함으로 만들어진 가짜 안전함에 속아 넘어간 내 자신이 미치도록 싫었어. 그리고 병원에서 당신이 나를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미친 스토커처럼 쳐다봤을 때 그날 내 심장은 정말로 죽었어. 다시는 죽게 두지 않아. 지훈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내가 널 잊었던 모든 순간, 내가 너에게 거짓말했던 모든 시간을 내 평생을 바쳐 보상할게. 서유진, 계약이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 몇 주 뒤 옥탑방 정원에서 아주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박비서와 이동욱 변호사, 그리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유진의 할아버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화한 미소를 되찾은 한 회장뿐이었다. 유진은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소박한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지훈은 딱딱한 턱시도 대신 편안한 리넨 셔츠를 입었다. 두 사람은 아들 진우를 함께 안고 그들만의 서약을 맹세했다. 그것은 법적인 조항이 아닌 영혼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1년 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명동의 그 카페. 여전히 거리는 분주하고 사람들은 활기찼다. 창가 구석자리, 유진은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JS그룹의 자회사로 설립된 윤리적 브랜딩을 추구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화양의 대표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옆 아기 의자에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진우가 엄마의 펜을 뺏으려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딸랑.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하지만 조금 낡은 배달 점퍼와 헬멧을 쓴 남자가 들어왔다. 그가 헬멧을 벗자 주변의 몇몇 여성이 숨을 삼켰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유진의 맞은편에 앉으며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그녀 앞에 밀어주었다. 늦어서 미안. 차가 너무 막혔어.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현장 업무는 좀 어떠셨어요, 회장님? 지훈이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아들 진우의 볼에 뽀뽀했다. 시끄럽고 정신없고 완벽했지. 그는 여전히 가끔 배달 유니폼을 입고 거리로 나갔다. 그것은 더 이상 도피가 아니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자신의 진실을 찾았는지 잊지 않기 위한 그만의 의식이었다. 지훈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유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은 커피잔과 스케치북 옆에 나란히 놓였다. 그들은 더 이상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아니었다. 가장 혹독한 폭풍을 뚫고 나온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었다. 유진은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의 화양연화, H화양년화는 과거의 화려한 순간이나 미래의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카페의 평범한 소음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바로 여기임을.